오늘 거세경제는 약간 외교적인 문제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한중러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밀므로 인해서 러시아랑 적이 됐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또 중국하고 척을 져가지고 사실 이 두 나라한테 제대로 당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상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윤석열의 주둥아리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 로이터가 가기 전에 그 인터뷰만 안 했어도 굳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입이 방정인 거야. 그냥 얘기를 말지 좀. 이미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알고 있나 봐요. 얘가 생각하고 뇌가 없어서 얘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부 차관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옛날 러시아 그 대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입장을 이해를 시킨다고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큰 소리 쳐놓은 거 가지고 가고 비는 거지. 사실은요, 포탄 다 안 보냈어요. 아직 출발 안 시켰어요.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한테 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맥혔대요. 러시아 쪽에는. 그리고 중국 쪽에는 일단 우리 쪽에서 간다고 해도 저쪽이 안 받아주고는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 한중일 그 회담하기로 했잖아요. 네, 11월 달 정도. 그래서 우리만 빼고 중국하고 일본 실무자들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삼국 정상회담인데 우리를 빼면 어떡해? 지금은 꼴배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의제를 정리해 줄 테니까 니네는 나중에 와서 끼든지 말든지 해. 요렇게 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 갈등은 봉합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약간 러시아한테 가서 무릎 꿇은 거고요. 중국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진핑 방한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생각도 없는 거죠. 지금 시진핑은 전 세계에서 만나겠다고 쫓아오는 놈들이 수두룩 뻑적한데 지금 굳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아무 생각 없는 윤석열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 이와 같은 한중러의 갈등 속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의 무역 또는 경제활동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의 이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외교가 안 좋은데 기업들은 오히려 더 편해지고 있어요. 거래 조건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이가 나빠. 보이죠? 왜냐면 중국이 러시아를 너무 등쳐먹고 있어.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가 인접국이긴 한데 원래 이제 영토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면서 러시아한테서 중국이 석유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근데 거의 헐값에 샀어요. 헐값에. 진짜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을 3달러, 그 원가만 주고 산 거지. 3달러나 25달러 이 정도 선에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12달러, 45달러, 거의 배를 남겨서 팔아먹었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도 러시아 건주는 알아요. 근데 직접 못 사니까 중국이나 인도를 거쳐가지고 그걸 다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대사갔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서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붙여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많이 붙여먹는 거 아니냐? 먹었으면 좀 토해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준 거야, 쉽게 말해서. 물자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 물자를 비롯해갖고 필요한 물자 지원을 전혀 안 해주면서 짭짤하게 땡긴 거죠. 왜냐면 사실 중국도 요즘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 코로나 이후로 지금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 거야. 특히나 러시아가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안에 있는 거의 서방 기업들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백을 중국산 기업들과 제품들이 들어와 갖고 메꿨단 말이야. 근데 품질이 개판인 거야. 일단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 각종 식품류들,
뭐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대거 들어왔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막 열받아 갖고 빡이 돌아버린 거야.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훨씬 형편없는 중국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씨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한국이랑 다른 국가랑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이 대주고 있는 물품들을 그대로 똑같이 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원래 중국제보다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란 말이죠. 품질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호평을 받으면서 나 다시 한국산으로 돌아갈래! 라는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우리 쪽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실무자들이 무역을 하는 실무자, 우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고 그게 그 러시아가 예전에 되게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부흥을 이끌은 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는단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이제 수입만 못하는 게 아니라 수출도 못하거든. 근데 그동안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 사실 에너지 빼고는 중국산을 이렇게 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거래를 하면 짭짤한 거야. 일단 뭐 각종 공산품류들 같은 것들도 많이 가긴 하지만 러시아의 사실상 잉여 생산품이나 마찬가지인 게 목재나 수산물 같은 거거든. 킹크랩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수산물은 각종 해산물들, 그 다음에 각종 그 목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산 기계 제품들, 기계 부품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다가 그 수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말고는 팔 데가 없어. 왜냐면 러시아의 공업 지역이 유럽 쪽 아니고는 전부 우리 극동아시아 쪽에 붙어 있거든.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가. 근데 이걸 갖고 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물류비가 너무 들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국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짭짤하게 팔아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 창구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가스만 받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수입을 해줬다는 겁니다. 원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각종 광석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철 스크랩, 아까 말한 목재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러시아 동남부 쪽의 경제가 사실은 한국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경제적 교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존심 꺾고 한국이랑 아무 거래도 하지 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굶어 죽는 거야. 아니 지금 얘를 대책을 못 세워주는 거야. 야 이제 너 저기 이 사할린에 있는 니네들 있잖아. 앞으로 저기 폴란드랑 거래, 독일이랑 거래 안 되는 거야 거리상으로.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나마 동북 쪽 거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국이랑 거래가 사실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러시아에서 저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나왔잖아. 그렇죠. 예, 그게 나오니까 이제 많은 공장을 철수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루스 공장이라고 하는 이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이제 매각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앞으로 한국 자동차는 못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미국하고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공장을 명의를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이게 한 15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러시아에 파는 거는 그 중에 한 절반 조금은 8만 대 정도고 나머지는 동유럽이나 이런 국가에다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러시아 내수 100%가 아니라 유럽 수출 반, 러시아 내수 반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차들을 수출을 못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장을 돌려도 손해인 거지. 생산량의 절반밖에 공장을 못 돌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공장을 생산을 줄이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현대의 협업회사한테 그냥 맡긴 거야. 나중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풀리면 다시 현대가 인수를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수출을 절반 이상 해야 돌아가는 공장이기 때문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러시아에서 그럼 한국 자동차가 아예 안 나올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에 이 공장이 해제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병행 수출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한국제든 뭐 외국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든 만든 한국 자동차들을 수입할 수 있게끔 이 병행 수출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 지금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하나만 닫았을 뿐이지 나머지 북유럽이나 다른 데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장들에서 거의 풀가동을 통해 갖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생산 실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연기관 차 중에 지금 현대차가 3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 도요타, GM 다음에 현대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동차들이 한국에서 말고 해외에 있는 공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판매를 100%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 생산되는 차들도 현재 출고 대기 시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물량이 없어서 못 팔 만큼 엄청난 매상들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머지 부품 조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동차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동률 100% 가까운 생산을 진행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는 사실은 현대차가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요타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생산해서 하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내에서 있는 매출이 지금 보이콧 운동으로 확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실제 올해는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생산 수출 이거 총 전 세계 글로벌로 해가지고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대려 이제 러시아 안에서 르노, 닛산, 포드, 벤츠 이런 회사들이 다 나갔고, 도요타는 일본 차는 아예 청산을 하고 나가버렸고요. 페라리도 러시아랑 거래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면 한국 차가 다시 들어가서 이 차들이 빠진 공백까지 완전히 메꿀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중국 차는 일부 우리 없는 사이에 중국 차들이 들어왔는데 부품의 문제라든지 내구성, 특히 추워서 시동 안 걸리는 문제 등등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중국 차는 사실상 품질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 퇴출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전쟁만 끝나기만 하면 러시아나 유럽권 쪽에서의 한국 차들의 어떤 점유율이 극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어떠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6%까지 올려잡고 있으면서 제조업 생산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도 나타나죠. 네. 그러면서 그 제조업 생산을 줄이는 가운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늘 올리던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면 제강하고 시멘트입니다. 근데 이 생산을 전부 다 감산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안 짓는다는 얘기야, 중국도. 토목 안 한다는 얘기고, 제철소를 줄였다는 얘기는, 당분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극적인 생산 증대는 안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의 철강 문제는 이 동아시아의 산업 구조 안에서 굉장히 그 역할이 큰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철 사용량의 50% 이상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 안에서 쓸 수 있는 철강, 1년에 필요로 한 철강이 한 8억 톤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생산 과잉이 일어나고 얼마를 생산했냐면 16억 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8억 톤은 지네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8억 톤은 그냥 남는데도 생산을 한 거야. 막 여기저기에 그 제철소들을 난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계 시장에다가 덤핑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철강 산업이 다 망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물론 중국도 망했죠. 원가 이하로 철강을 그 정도 만들어서 풀었으니까 지네들도 엄청난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다른 회사의 철강, 다른 나라들의 철강을 줄어드니까 중국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한 10억 톤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따지면 한 2억 톤 정도만 남을 수 있게끔 요렇게 유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철강, 이제 다 일괄 제철소는 다 갖고 있는데 자국에 있는 철강으로 갖고 자국 안에 있는 철강 수요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최근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고로의 절반을 껐어요. 코로나하고 뭐 각종 산업 그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 부진으로 해서 이 절반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부터 이거를 더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해외로 수출해 줄 수 있는 철판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일상적인 철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의 재료가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후판하고 이 배 만드는 후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자기네 자동차를 만드는데 강판이 모지래요. 근데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강판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거야. 그래서 싼 철판들, 싼 철들을 팔아가지고, 열간 아변 제품이라든지 형광이라든지 아이빔 같은 것들, 싼 것, 철근 같은 것들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비싼 철판들을 수입해갖고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싼 철강을 팔질 않기 때문에 중국도 고급 철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언뜻 보면 모든 종류의 철강을 다 생산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만들어도 다 손해나는 구조였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따위로 변태적인 철강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철강 제철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중국이 이거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현재 앞으로 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철강사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가 작년부터 중국에 들어가갖고 합작으로 자동차용 철판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허베이 쪽에다가 같이 공장을 만들고 있고 이 공장이 완성되면 상하이 쪽에서 만드는 중국 전기차라든지 자동차들에 대한 철판 공급들을 그쪽에서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점점 더 철강에 대한 이 생산 캐파를 중국은 줄여나갈 계획인 거예요. 왜냐면 해도 남는 장사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철강업에 대한 일종의 르네상스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현재 정상적인 고로를 하면서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인도,
멕시코 요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 문제죠. 아, 그쵸. 예, 탄소세. 그래서 이 탄소세가 계속해갖고 강화가 되는 이상, 게 중국도 지금 철강 관련된 생산을 줄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부 다 앞으로 탄소세에 적용을 받게 되면 중국산 철판을 써갖고 만드는 물건들은 전부 탄소세가 붙어갖고 가격이 10% 이상 올라버려. 알리백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 엄청 필요해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현업 생산에 가장 빠르게 적용시킨 게 포스코예요. 그래서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배출량을 기존의 기존의 배출량에서 60%에서 80%까지 줄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재작년이죠. 포항에서 비가 엄청 왔죠. 그래갖고 포항제철이 잠겼잖아요. 잠겼죠. 그 잠긴 거 이제 저거 못 고친다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고 퍼내면서 이걸 고쳤습니다. 고치면서 뭘 했을까요? 친환경 설비를 해버린 거야. 즉 기존에 있는 공장을 세워서 고치는 참에 거기를 갖다가 저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저탄소 공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환경적인 철강 생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새옹지만 거야, 우리한테는. 그동안 철강 생산을 못해서 부족한 건 중국이나 주변 국가한테서 돌려서 썼고 실제로 그런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부족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1년 동안 고려를 쉬면서 4조 원을 손해를 봤지만 그건 생산을 못해서 손해를 본 거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포스코는 지금 친환경 설비로 전체적인 철판 생산을 해갖고 수출용 제품을 마음 놓고 팔아먹을 수 있는 준비를 완료를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포스코에서 만들어내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철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이게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철판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판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는 어차피 잘 나가요. 거기다가 우리가 친환경 철판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은 더 잡을 수 있을 거고 친환경 철판을 생산 못하는 일본이나 중국산 자동차보다 앞으로 유럽 진출이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중국도 직접 철판을 생산해갖고 그 철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도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 바에야 내수가 아닌 수출용 자동차는 한국하고 합작한 포스코하고 합작한 공장에서 만드는 철판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포스코가 합작을 하면서 철판만 한 게 아니라 양극재 공장도 중국에 같이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자동차 산업 없으면 휘청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밉지만 포스코를 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번에 미국도 안 따라갔어. 바이든 만나러 안 갔다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갖고 중국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한국이랑 이러한 작업하고 있다. 이런 그 관련된 발표를 중국 외교부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포스코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뭐 산업성이나 지방에 있는 지방 성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 관련된 합작 공장을 법인장을 중국 외교부가 이번 4월 17일 날 만나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거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좀 더 공급 체인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중국 내에서 지금 자국에 있는 상선들을 만드는 걸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가 만든 상선도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상선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소들은 전부 다 군함을 만드는데 올인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으로도 뭐 미국하고 따져서 양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거는 중국 연안을 지킬 때 얘기고 중국이 진짜 대양 해군으로 나와서 남중국해를 나가고 또는 남중국해에서부터 동중국해까지 한미일하고 해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웅을 겨루려면 지금 있는 해군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금 어마어마한 군함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 왜 저 말을 하시냐면 대만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대만을 같아요. 봉쇄를 해야지 대만의 싸움을 안 하고도 폭격을 안 하고도 고스란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일 해군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과 그 다음에 해군 함정 숫자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중국해 인도양까지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거의 돈을 다 때려 부어갖고 지금 군함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중국으로 가야 될 그 약간 중저가의 컨테이너 선박이나 일반적인 그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한국으로 오고 있면서 수주 호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병합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거래가 한국 안에 기술과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중국에서 있는 화물이 유럽으로 갈 때 지금 기차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를 돌아 가지고 동해바다를 돌아서 러시아 쪽에 있는 북극해를 돌아 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기차를 통해 가지고 육로로 보내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선박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러시아를 통한 북극해 관련한 물류 산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안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산 같은 쪽에서 일종의 이제 환적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북방 항로를 개척하고 이 항로를 운영하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선박들이 동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문이잖아, 우리나라 한반도가. 물론 일본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 동해안을 수호하고 있는 한국하고의 외교 관계와 해군력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적성국으로 돌리는 거는 그네 나라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속해서 될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9월 달에 디지털 그 시장 전자상거래 정상화 포럼이 열려요. 현재 이제 4월 7일 날 전향성 이후에서 예비 행사가 열렸고 9월 달 되면 이게 그 역내 포괄적 역내 그 경제 동반자협상 RCEP이라고 하죠. RCEP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직거래할 수 있는 무역시장을 올 9월 달에 어떤 형태든 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직구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일종의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무역 자유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올해 안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치는 개판으로 가고 있으나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신 정부랑 말 안 해요. 담당 기업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만나고 현대랑 협업하고 포스코랑 협업하는 진짜 수요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게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방식을 취하면서 경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만한 방향으로 이어가면서 저 모질이 같은 윤석열이를 빨리 내쫓고 한반도가 조금 더 자주적인 상태에서 경제, 외교,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이 우리를 도울 거다. 러시아도 그걸 바라고 있다. 이런 결론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권은 바뀔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4년 뒤에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굳이 예전처럼 이렇게 또 사이 나쁘게 만들어갖고 이거 관계 돌리는데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너무 저쪽으로 가버리면 자기들한테도 타격이 왔던 걸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한쪽에다가 막 선심을 쓰고 그쪽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쵸, 그냥 우린 중립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지네가 웃돈을 얹어서 거래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기술적 그리고 공급망적인 문제를 동시에 지금 우리가 호기로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못 살리면 우리가 바본 거지. 바보죠. 네. 지금 바보가 있어갖고 네. 못 살리고 있죠. 아무튼 중국이 지금 중국이 군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철판들, 고급 철판들은 사실상 시중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배수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그와 같은 조선 호재라기보다는 무리하게 군함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호재들과 중국의 변태적인 운영이, 조선 운영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동아시아 내부적으로 그렇고 철강 부족 현상을 일으킬 건데 자기 나라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적으로 내수로 쓰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중국이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해외에 진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저탄소 제철 공정에 있어서 포스코의 기술력은 세계 1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철판으로 해갖고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가면 전 세계의 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공정이 일괄 제철소들이 쫙 깔리게 되는 국제적인 철강 그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옵션으로 양극재도 같이 끼워서 판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포스코를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포스코 관련주들이 강세긴 강세예요. 그래요. 포스코는 두 가지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친환경 공정하고 지금 양극재 공정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잘 되고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